몇 년 전 나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산속으로 캠핑을 갔다. 우리 중 한 명이 저렴하게 캠핑장을 빌릴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캠핑장은 산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근처에 며칠째 비가 와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우리가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는데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캠핑을 즐기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바비큐를 하며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한기가 스며들어와 한 친구가 괜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술에 취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모두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위가 조용해졌다. 그때였다. 멀리 산속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사가 알아듣기 힘들었다. 마치 거꾸로 재생되는 테이프 소리 같았다. 용감한 척하던 우리 중 한 명이 라이트를 챙겨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자고 했다. 우리는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저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안개 속에서 낡고 버려진 가옥이 하나 나타났다. 그 집은 매우 오래되어 보였고 마치 누군가 갑자기 떠난 듯한 상태였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부엌 창문을 통해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어떤 힘에 이끌리듯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함께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거실에는 누군가 서 있었던 것 같은 검은 그림자가 있었는데 우리의 라이트가 닫혀 사라졌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잠을 자지 못하고 서로에게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다. 한 친구가 물었다. 우리 혹시 그 집에서 뭔가 잘못된 걸 건드린 게 아닐까?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랐던 우리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모두가 같은 꿈이었다. 우리는 그 낡은 집 내부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서서히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갑자기 눈을 뜨면 우리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캠핑장을 황급히 떠났다. 돌아오는 길의 차 안에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낡은 집에서 뭔가를 깨운 것이 분명했다는 것을 몇 달 후 인터넷에서 그 캠핑장과 폐가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곳은 한때 가족이 살던 저택이었으나 그 가족이 실종된 이후로 버려진 곳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발견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그 지역을 피했다고 했다. 우리처럼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때때로 밤에 이상한 꿈을 꾼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했다. 아마도 우리의 호기심이 불러온 작은 대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도 그 지역에 다시 가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듯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서울 근교의 한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도심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조금은 한적한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이사를 결정하고 새로운 집을 구하던 중 아주 저렴한 가격의 오래된 주택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집은 한때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보금자리였겠지만 지금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약간의 수리를 거쳐 내가 살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사 당일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다. 짐을 정리하고 집안을 둘러보던 중 지하실로 가는 작은 문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구석에 낡은 가구들과 몇 개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렇게 지하실을 대충 둘러본 후 다시 위로 올라왔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이었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뭔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지하실 쪽에서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더 소리가 커지며 형태를 분명히 드러냈다.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벽을 긁어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겁이 난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소리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깊은 밤 지하실로 내려가 손전등을 켰다. 손전등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은 쥐들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그 소리를 설명할 순 없었다. 그러다 벽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벗겨져 있는 벽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벽지를 살짝 떼어내자 그 아래에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낯선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선물 같기도 한 복잡한 그림이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긁히는 소리는 더욱 구체화되었고 어떤 날 밤에는 혼자 지하실로 갈 용기가 없어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자 나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에는 이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며 그 주말에 나와 함께 집을 둘러보기로 했다.
주말이 되어 친구가 내 집에 왔다. 둘 다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상태로 지하실을 내려갔다. 이번에는 손전등 외에도 카메라와 녹음기기를 챙겼다. 그리고 둘이 함께 발견한 그 벽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벽지는 이제 손대면 떨어질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벽지를 떼어내던 우리 앞에 드러난 것은 커다란 나무 문이었다. 이 문은 벽지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문이 왜 거기에 있는지, 어디로 통하는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문 주위로 빨간 글씨로 써진 경고문 같은 것이 있었다. 들어가지 마시오, 위험함 이라는 문구가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난다. 나와 친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도 시골에서 나고 자란 친구는 집을 돌아다니며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지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날 이후로 친구는 나와 함께 집에 머물러 주었고 우리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그 선택은 현명했다.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이상한 느낌도 사라졌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집을 방문했다. 친구와 함께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다. 우리가 지하실 문을 열자 더 이상 긁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그 대신 지하실 한가운데에 그날 밤 보았던 신비한 문이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전에 없던 또 다른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습니다.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더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계약은 해지했고 조금 돈을 잃었지만 정신적 안정을 되찾는 것이 중요했다. 이후로 나는 다시 도심으로 돌아와 바쁜 일상에 몰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집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끔 등골이 오싹해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곤 한다. 그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으며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 이후로 나는 절대 오래된 주택을 쉽게 선택하지 않으며 이사 전 철저한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데 그중 하나인 지하철 귀신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2010년 어느 여름 서울에 사는 대학생 민지는 늦은 봄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이했다. 시험 준비로 늦게까지 도서관에 머무는 일이 잦았는데 그날도 열람실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이미 익숙해진 지하철 노선도를 머릿속에서 그리며 피곤한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역사 내부는 인적이 드물고 조용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간 민희는 마지막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플랫폼에 서 있었다. 시계를 보니 막차가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 텅 빈 플랫폼에서 바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때였다. 고요한 여간의 발자국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더니 반대편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희미하게 주황빛으로 빛나는 플랫폼 조명 아래 한 여자가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시야에서 여자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여자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민지는 점점 불안을 느꼈다. 여자의 걸음은 너무나도 느리고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을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민지는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공포를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순간 민지의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아보니 친구 수진이었다. 수진은 민지가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어디냐고 물었다. 전화를 받는 동안 민지는 잠깐 여자를 잊고 있었는데 다시 시선을 돌리자 여자가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두려움에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민지야, 왜 대답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수진은 전화기 너머에서 재차 물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지하철역에 있는데 이상한 여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진은 장난치지 말라며 그럴 리 없다며 웃어 넘겼지만 민지는 진지했다. 그러다가 민지는 문득 여자가 더 이상 앞쪽이 아닌 뒤쪽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검은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민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때 지하철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플랫폼에 도착했다. 여자의 모습이 전조등에 잠시 가려졌다가 다시 밝혀졌을 때는 사라져 있었다. 민지는 기절할 듯한 심정으로 재빨리 막차에 올라탔다. 객차 안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큼 사람 몇이 더 있었다. 그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빈자리에 앉았다. 지하철이 출발한 뒤 민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경악했다. 방금 전 모습을 봤던 그 여자가 플랫폼 끝에서 자신의 지하철을 하염없이 따라오는 듯 보였던 것이다. 민지는 두 눈을 꼭 감고 그 장면을 부정하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다.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잠그고 불을 켰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엔 그날의 일이 오랫동안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가며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지하철 귀신이라 불리는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단지 공포를 즐기기 위한 창작이다. 그러나 가끔씩 지하철에서 혼자 있는 늦은 밤 혹시 모를 그 여자를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질지도 모른다.